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아침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한 여자가 진흙탕 바닥을 맨손으로 헤집으며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명품 코트는 이미 오물에 찌들어 걸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올린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얼굴에 흉하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평생을 회장 사모님 소리만 들으며 우아하게 살아왔던 고성이. 그녀가 지금 하수구 쇠창살을 붙잡고 짐승 같은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안 돼. 이게 어떤 건데. 내 수백억이 여기 들었단 말이야. 제발 누구 없어요? 이거 좀 찾아줘요. 찾아주면 1억 줄게요.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단 말이야. 오물이 섞인 시커먼 빗물을 뒤집어 쓰면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맺혀도 하수구 안쪽 어둠을 향해 팔을 집어넣습니다. 이거 하나면 박진석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수백억의 돈을 받아내어 다시 화려한 날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이 그 금쪽 같은 인생의 밧줄이 차가운 어둠 속으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겁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처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녀의 비명은 차가운 빗소리에 힘없이 묻혀버립니다. 사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고성이가 박진석 회장 앞에서 무릎을 꿇던 그 긴박한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창동 박진석 회장의 저택. 거실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정적이 흐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고성희의 뒷모습은 가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떨리는 어깨는 참회가 아닙니다.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치밀한 연기입니다. 고성희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깨며 26년 세월을 연기로 살아온 여자답게 고성희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당신 곁에 너무나 있고 싶어서 우리가 함께한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 당신 없으면 죽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박진석은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핏발 선 눈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흘립니다.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고 자식들까지 자신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온 이 여자. 이제 그 역겨운 눈물만 봐도 속이 뒤집힙니다. 박진석은 참아왔던 분노를 짐승의 포효처럼 쏟아냅니다. 사랑? 내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다니 정말 소름 끼치는군. 시작부터 지금까지 넌 오직 내 돈과 배경만 보고 달려온 여자였어. 자식들과 나를 이간질하고 내 눈과 귀를 멀게 한 대가가 겨우 이 추한 무릎 한 번이야? 그리고 이혼? 아니, 절대 못해줘. 내가 내 재산을 몇백억이나 챙겨서 웃으며 나가는 꼴은 내가 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못 봐. 고성희는 공포에 질린 척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며 어깨를 들썩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는 작은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분노에 눈이 멀어 그녀의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내 목 같은 건 없어. 넌 원래 내가 있던 그 밑바닥으로 돌아가야 해. 난 고성의 너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뿐이야. 이렇게 복수한데도 내가 잃어버린 26년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넌 평생 이 집에서 단 한 푼도 못 들고 나가게 해줄 거야. 내 인생을 도둑질한 대가, 피눈물로 치르게 해주겠어. 이 서슬퍼런 협박과 이혼 거부 선언. 고성희는 속으로 짜릿한 승리감을 느낍니다. 법정에서 이 녹음만 틀면 게임은 끝입니다. 박진석은 폭언을 일삼는 유책 배우자가 되고 자신은 불쌍한 피해자가 되어 수백억의 돈을 손에 쥐게 될 테니까요. 탐욕에 눈먼 여자의 입가에 아주 잠깐 비열한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폭풍 같은 분노를 뒤로하고 승리의 미소를 감춘 채 남루한 모텔방으로 몸을 숨깁니다. 문을 잠그자마자 비굴하게 흘리던 눈물은 씻은 듯 사라집니다. 얼굴에는 소름 끼치는 광기가 번집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박진석의 생생한 목소리와 협박이 담긴 파일을 확인하며 혼잣말로 쾌재를 부릅니다. 됐어. 드디어 잡았어, 박진석. 당신은 이제 내 손바닥 아니야.
이 녹음 하나면 당신은 사회적으로 끝장나고 난 화려하게 복귀하는 거야. 멍청하긴. 그 성질머리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팠네. 여보, 법정에서 당신 얼굴이 벌써 기대돼. 하지만 박진석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비밀 보안팀 요원들이 고성희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모텔 건너편 차 안에서 CCTV 화면을 지켜보던 보안팀 요원은 박 회장에게 긴급히 보고를 올립니다. 회장님, 고성희 씨가 녹음기를 확인하며 자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회수할까요? 박진석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가서 뺏어와. 그 여자가 가장 자신만만해할 때 그 희망을 짓밟아버려. 잠시 후 박 회장의 보안 요원들이 모텔 방문을 거칠게 두드립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이미 박진석이 사람을 보낼 것까지 계산해 넣고 있었습니다. 사설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치자 고성희는 혼비백산한 척 연기하며 미리 준비해둔 똑같은 모양의 가짜 녹음기를 내던집니다. 이거 가져가. 가져가서 박진석한테 전해. 내가 이런 걸로 협박할 줄 알았어? 난 그렇게 치사한 사람 아니야. 보안 요원들이 가짜 녹음기를 들고 사라지자 고성희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가방 안감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진짜 녹음기를 꺼내듭니다. 박진석, 당신이 내 머리 위에 있다고. 난 그 위에서 춤을 춰. 진짜는 여기 내 가방 속에 있는데 가짜를 들고 안심하고 있을 당신 표정이 정말 기대되네. 멍청한 인간, 26년을 같이 살고도 나를 그렇게 몰라. 라며 속으로 말합니다. 진짜 증거를 손에 쥔 고성희는 이제 승리의 확신을 품고 변호사를 만나러 갈 채비를 합니다.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며 이미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입성하는 상상에 빠져 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평창동과 달리 지역의 병실은 죽음보다 더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합니다. 급작스러운 통증으로 쓰러졌던 지역은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자신의 심장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곁에서 밤새 눈물을 흘린 은호의 야윈 손을 힘겹게 맞잡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자신의 죽음보다 홀로 남겨질 은호에 대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지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부탁을 건넵니다. 은호야,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나중에, 정말 나중에 내가 떠나면 말이야. 우리 할머니처럼 바다장을 해줘. 화려한 장례식 같은 거 말고 그냥 저 넓고 푸른 바다에 나를 보내줘라. 은호는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며 지역을 바라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보내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보내? 나랑 약속했잖아. 우리 같이 여행 가기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로 했잖아. 이제 겨우 우리 행복해지려는데 왜 자꾸 이별을 말해요? 제발 그런 말하지 마요, 선배. 지역은 은호의 눈물을 닦아주며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한 번씩 바다 보러 갈 때 나를 생각해 줄 것 같아서. 바다를 보면 그게 나라고 생각해줘. 바람이 불면 내가 너를 안아주는 거라고, 파도가 치면 내가 너를 부르는 거라고. 미안해, 은호야.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은호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고 지역에 떨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제발, 제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병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빛이 희미하게 비춥니다. 다음 날 지역은 은호 몰래 아버지 상철을 불러 마지막 진심을 전합니다. 은호가 홀로 남겨졌을 때 경제적으로나 마음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이 아픈 와중에도 조용히 정리해둔 통장과 편지들을 건넵니다. 아버지가 저 대신 은호 좀 지켜주세요. 은호는 너무 착해서 혼자 두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챙길 줄만 알지 자기 자신은 챙길지 몰라요. 아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상철과 다정은 지역의 손을 붙잡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통곡을 쏟아냅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병실 안은 피눈물 섞인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병원을 나온 은호는 정처 없이 밤길을 걷습니다. 지역 앞에서는 금방 나을 것이라며 강한 척 미소 지었지만 바다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잔인한 유언이 대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멈춰 선 은호는 결국 참았던 통곡을 터뜨립니다.
텅 빈 거리에 그녀의 비명이 메아리 칩니다.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나한테 바다를 보래? 바다 볼 때마다 당신 생각나서 숨이 막힐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바다를 봐요? 선배, 제발 나 좀 살려줘요. 당신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나를 위해 살아줘, 제발. 은호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지혁이 건네준 편지를 품에 안고 세상이 떠나가라 옵니다. 지혁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은호를 위해 꾹꾹 눌러 쓴 한 통의 편지. 은호야, 내가 옆에 있어서 아픈 줄도 몰랐어. 심장이 망가져도 너를 보면 뛰었으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화려한 날들로 채워줘서 고마워, 은호야. 나 같은 사람 사랑해줘서. 라는 편지를 보며 은호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이 가장 깊어진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이별이 문턱까지 다가왔습니다. 지혁의 심장 소리는 점점 느려지는데 은호의 슬픔은 깊은 바다처럼 소리 없이 일렁입니다. 이 가여운 연인에게 기적은 정말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운명의 날 아침 고성희는 승리를 확신하며 당당하게 변호사를 만나러 나섭니다. 박진석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믿으며 개선 장군처럼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다 왔어. 박진석, 당신의 몰락은 오늘부터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때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세찬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비가 오고 난리야. 내 비싼 구두가 다 젖잖아. 정말 운도 없지. 비를 피하려 급히 건물 처마 밑으로 뛰던 고성희. 그런데 물기 어린 보도블록에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맙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그녀의 몸이 보기 흉하게 바닥을 뒹굴고 그 충격으로 가방이 활짝 열리며 소지품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화장품, 거울, 지갑. 그리고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수백억 가치가 담긴 진짜 녹음기가 빗물에 씻겨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안 돼. 내 녹음기. 이게 어떤 건데? 안 돼. 고성희는 비명을 지르며 흙탕물 범벅이 된 채 녹음기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야속한 빗물은 녹음기를 하수구 구멍 속으로 퐁당 빠뜨려 버립니다. 고성희는 빗물 섞인 오물을 맨손으로 퍼내며 절규합니다. 안 돼. 거기 누구 없어요? 이거 좀 꺼내줘요. 내 인생이 여기 다 들었단 말이야. 제발 이것 좀 찾아달라고. 내 돈, 내 위자료. 하지만 거센 물줄기는 이미 그녀의 추악한 야욕을 삼키고 깊은 어둠 속으로 영영 사라진 뒤였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악을 쓰는 고성희.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만 왜 이래야 하냐고. 그녀의 비명은 차가운 빗소리에 묻혀 허망하게 흩어집니다. 26년의 기만이 단 몇 초 만에 흙탕물 속으로 씻겨 내려간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쓰러진 그녀를 보며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미친 거 아냐? 저렇게 비싼 옷을 입고도 하수구를 뒤지네. 대체 뭘 떨어뜨렸길래? 고성희는 그들의 시선도 조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하수구 안을 향해 팔을 뻗고 또 뻗을 뿐입니다. 명품 코트는 진흙투성이가 되고 정성스럽게 손질한 손톱은 깨지고 평생 우아함을 유지하던 그 자존심은 시궁창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하늘은 그녀에게 인과응보라는 냉혹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지역의 심장 박동 소리가 위태롭게 이어지는 병실의 정적,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빗속에서 광기 어린 절규를 내뱉는 고성희의 비참한 최후. 과연 지역은 이대로 우리 곁을 떠나는 걸까요? 아니면 고성희의 야욕이 멈춘 자리에 기적 같은 희망의 소식이 들려올까요? 지역과 은호의 애달픈 사랑의 결말, 그리고 고성희에게 내려질 최종적인 심판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을 주목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회차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종영까지 단 2회, 지역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 최종의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